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치과의사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치의학의 역사, 그다음에 구강병을 관리하는 직업의 역사 간단히 살펴봤고, 그중에서 상당히 스캔들이 많은 역사였다. 그래서 이절인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윤리 얘기를 할 건데요.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랑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윤리의 기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포크라테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고대고요. 그다음에 근대적 의료윤리가 또 따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참 암흑기였기 때문에 의료윤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의료윤리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의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실천 방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윤리 규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 윤리의 기원이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해약금지, 해를 끼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비밀 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원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BC 한 5세기경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서는 1948년에 세계의사협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히포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게 되면 이 상업적 성격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행위의 상업적 성격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거는 상업적 성격을 억누르고 있죠. 이게 큰 차이가 있고요. 뭐 나머지 해약금지니 뭐 비밀주의 이런 거는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는 7세기 당나라의 경우에 손사막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금방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 안에 이제 대의정성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의정성이 사실상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거의 뭐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의학이 어떤 조선의 1차 부흥기가 아마 세종 시대일 것 같고, 세종부터 세조 때까지 조선 초기죠. 그때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의방유치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나오잖아요. 그 책에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의정성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또 세조 임금은요, 특히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씁니다. 의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8가지 의사의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종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조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 세조 연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원 정심 규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만든 겁니다만, 이거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가 의사들이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의사들에게 실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상식 속에 의술을 인술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의술이 인술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고래로부터 상술인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의술과 상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인술이라고 하는 것만 한쪽만 강조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겠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신이 나오죠, 신. 그러니까 이 선서를 하는데 이걸 보증하는 게 신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 맹세를 지키면 신에게 대해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키면 나를 벌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큰 차이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른 건 뭐예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이 의술을 가르쳐준 나의 선생님을 부모처럼 대하겠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스승이 나를 가르쳐준 의술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어려우면 그에게 모든 걸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 아버지처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스승의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 의학을 공부하겠다 하면은 돈을 안 받고 가르치겠다는 게 나옵니다.
조건이나 보수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건이나 보수 없이 기술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다른 것들이랑 비슷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뭐 외과 수술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외과 내과 구분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 비밀 지키겠다는 거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원 정신 규제 15세기죠. 이석형이라고 하는 관리가 이제 대상을 지른 관리죠. 큰 관리죠. 가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의사 지금처럼 스승사자를 쓰는 의사는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말은 스승사자를 쓰는 의사라는 말은 앞섰어요.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없었어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아까 치과의사 규칙이 나왔다고 그랬죠. 1913년에. 근데 그때 의사 규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치과 의사도 그때 스승자자 들어가는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의자, 의원, 그다음에 의학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자자가 들어가는 의사는 근대의 소산이고요. 서양에서 닥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가르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의원 정신 규제에 보게 되면은 의자는 뭐 어쩌고 그다음에 의원은 어쩌고 그다음에 의학자는 어떻고 이게 아주 사이라키가 있죠. 의자, 의원, 의학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자 그러면 주로 이제 유학자들이죠. 선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라고 그러죠. 유의.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처음 우리나라에 인술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인술이. 그래서는 인술이다라는 말이 여기 쓰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송리학 시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술은 당연히 인술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절대는 아니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백성에게 베풀어야 되고 장사를 하거나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술 이데올로기에 침잠되지 않고 그 현실적인 그런 윤리 규범을 저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조가 의사를 8종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사실은 9종에 이 밑에 심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가장 최고의 의사는 무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럼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치료되는 의사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없는 의사니까 가장 최고의 의사는 현실에서 심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다. 두 번째 의사는 뭐냐? 식의,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다. 세 번째는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품성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중요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심의, 식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치과 의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치과 의사한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강의에 이런 의사소통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잊혀졌던 그런 그 영역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의료에 있어서 그래서 15세기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심의, 식의, 약의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가장 그 현실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가 한의학일 거고요. 일반 의학과 치의학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보감 17세기 초에 나온 거죠. 17세기 초에 나온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 애물지덕 이용 후생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서 뭐예요? 그 인술에 여기도 이들로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성리학의 그런 이념이죠. 그다음에 이용 후생지덕은 나중에 실학에 관계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일찍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의술은 실용적인 학문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용 후생지도, 인문 애물지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서문에 나오는 얘기, 허준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이정구라고 하는 관리가 쓴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근대적 의료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고대 또는 우리나라에 기껏 가봐야 이제 중세 17세기니까요. 근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얘기지만 서양식 의미의 근대 이때 시작된 프로페셔널리즘하고 관계돼 있어요. 이건 프로페셔널리즘에 관계돼 있고요. 의료윤리가.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윤리는 지켜야 될 규범들이잖아요. 근데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 정체성과 관련돼서 직업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초기의 형태가 언제냐? 1803년에 미국의 의사 토마스 퍼시벌이 메디컬 에틱스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때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반어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윤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례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직업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가 1947년에 윤리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 선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아주 어렵게 이 의학과 의술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예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이제 그게 초기 단계가 이제 미국 의사협회가 이런 윤리 선언을 하죠. 선제적으로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면서 직업의 어떤 지위랄까 이런 것도 향상시키는 거죠. 되게 보면 이제 치과에서는 의사의 한 10년 내지 20년을 따라가죠. 여기 보면 19년 됐나요? 아까 보고서는 18년인데 여기는 19년이죠. 그래서 미국 치과의사협회 윤리규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1866년.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과의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란 말입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유럽은 물론 나름대로 독립적인 치과 의사 직업 조직이 있었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48년에 세계의사협회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2500년 전 것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치과의사의 윤리라고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돌아가신 이한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앞에 있던가요? 이게 있습니다. 남아 있고 2006년도에 이게 이제 좀 확장됐죠. 이거를 다시 이제 선언, 헌장, 지침 이렇게 세 개의 형식으로 이걸 만들어내서 대의원대회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치과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건 아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치과의료 윤리의 주요 장점들을 보면요. 아말감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아말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데는 굉장히 큰 한 20년에 걸친 전쟁이 있어요. 아주 그런 역사죠. 이게 초창기에는 조잡한 형태의 아말감들이 많이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그 아말감이 아닌 다른 재료들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순 중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된 얼로이가 개발되진 않았고 뭐 은화에 으깨 갖고 거기다 수은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는데 이 아말감 쓰는 사람은 제명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한 거의 20년 동안 벌이다가 결국은 미국 치과의사협회, 지금 ADA 전신입니다.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덴탈 서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덴티스트도 있죠. 덴탈 서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조직이 와해돼 버리죠. 그래서 지금 그 뒤를 잇는 ADA 미국 치과의사협회는요. 아말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말감 유해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 논쟁에서도 아마 그렇게 반대 입장에 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말감 전쟁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뭐 지비 블랙 같은 사람들이 이 얼로이를 개발하고 유해성을 줄이면서 일반화된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특허 전쟁이 있었어요. 아까 전신마취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윌리엄 모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크레디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윌리엄 모턴 이전에 이걸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잭슨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줘요. 이 사람은 화학 교수인데 이걸 하라고 가르쳐줘요. 롱은 모턴 이전에 3년 전인가 미리 실제로 성공해요. 근데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모턴이 그 특허권을 주장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막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다툼을 벌입니다.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 포기하고 롱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잭슨은 이 사람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뭐 어떻게 됐고요. 모턴은
그 특허 분쟁 와중에서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켜서 분을 못 이겨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뛰어들어서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거죠. 특허 인간을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벌커나이트 지금도 쓰죠. 이게 뭡니까 펄리싱 할 때 쓰던가요? 옛날에 기억이 그런데. 근데 이게 최초의 벌커나이트는 펄리싱하는 용도가 아니라 덴처 베이스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뭐 골드 플레이트나 무슨 뭐 아주 무거운 재료를 갖고 덴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벌커나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이걸 갖고 덴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업종을 바꿉니다. 뭐냐면 이 사람도 원래 치과에서 했는데 이거 특허권을 가진 다음부터는 뭐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는 일이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녀요. 여행을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치과에서 특허권을 위반했다. 그럼 그 사람 고발하는 것.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아주 공부를 샀다는 거죠. 공부를 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뭐 몇 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고발을 당한 치과의사가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찾아가서 권총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위에 거는 뭐 자발적 발작에 의해서 한 죽은 사건이고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죠. 아말감 전쟁, 특허 전쟁. 또 한 가지 이제 상업주의인데요. 이거 페니스 파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페니스 파커라는 사람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름이 페니스가 아닌데요. 뭐 에드가 어쩌고 하는 이름인데 아주 굉장히 상업적인 수완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네트워크 치과의 원조죠 이 사람이 여러 개의 분점을 내고 막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이 당시에 벌써 20세기 초에 벌써 비행기를 띄워서 광고를 할 정도로 그리고 막 쇼하고 막 그런 중세에 있었던 것들 그로 쇼를 해서 자기 치과 이름이 페니스 파커예요. 페니스 파커. 이건 난 안 아픈 파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물론 이제 이때 일부 마취제가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걸 했겠죠. 그런 와중에서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심정요법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기 상호를 페인리스로 정했죠. 그리고 페인리스로 개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 주 치과의사 협회가 규정을 만듭니다. 자기 상호 이름은 반드시 자기 본명을 써라 라고 하는 이름을 규정을 만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법원에 제소를 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야 해. 에드가에서 페니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페니스 파커가 된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상업주의 치과 의료의 아주 원조격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전신 마취에 관련된 건데 지금도 미국 보스턴에 가게 되면 이런 이스터 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기념물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그때 장면을 그린 그림. 그러니까 모턴이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리고 이제 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죠. 여기 이제 주위에 그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이 모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지난한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죽었던 사람이죠. 치과 의료 윤리의 주요 쟁점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치아 이식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제한된 존 헌터에서 제한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치아 매매죠. 이런 매매 아까 본 그림이죠. 그래서 치아 매매가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문에 보게 되면 치아를 산다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뭐랄까 불평등을 이용한 그런 시술이었던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말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100% 실패죠. 단 얼마 동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실패로 끝나게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실패를 딛고서 지금의 과학적 치약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소감염제라는 건데 이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포칼 인펙션 때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구강의과 할 때. 예를 들면 무슨 뭐 인공 팡막을 가진 사람, 인공 관절을 가진 사람을 발치 수술할 때는 반드시 프리 메디케이션 해라. 이걸 배우죠. 왜 그러느냐?
박테레미아가 있다. 이제 이를 뽑게 되면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혈류를 돌아다니다가 거기 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리메디케이션 하라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는가 하면 이건 지금 이제 정지된 국소 감염설이고요. 초기는 어떤 건 윌리엄 헌터라는 내과 의사,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연을 하고 다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과 의사인데 내과 환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치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보철물을 잘못했거나 이가 많이 썩었거나 구강 내에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주장하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운동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를 뽑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를 뽑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무치약 환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강병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뽑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무치약 환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윌리엄 헌터는 내과 의사고요. 이를 뽑은 건 치과 의사고요. 그다음에 헨리 커튼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병에 대해서도 국소 감염설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병 원장이거든요. 주립 정신병원 원장인데 자기 정신병 환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입을 열어서 구강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감염원이 있다가 조그만 것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뽑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병원에 치과 의사를 고용하죠. 그래서 뭐 이를 뽑을 뿐만 아니라 편도선도 잘라내고요. 심한 경우에는 뭐 장까지 뒤져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엄청난 스캔들인데 이게 역사에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엔 결국은 엄청난 스캔들인 거죠. 그래서 헨리 커튼 얘기입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수술한 부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구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장이니 뭐 이런 데도 다 했다는 말이죠. 페니스 파커의 모습입니다. 상업주의 치과 의사, 상업주의 치과 의료, 그다음에 네트워크 치과의 원조 페니스 파커, 이렇게 제가 뽑은 치아를 걸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업주의적인 사람. 우리 조선에서도 이런 치과에서 광고가 나왔죠. 광고가 나왔고 뭐 지금도 이제 광고가 허용됐죠. 치과에서 윤리의 실천 방식인데요. 면허, 그다음에 자율적 규제에 의한 방식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양에서는 자율 면허였는데 우리는 국가가 주는 거였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치과에서 윤리 규범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선언이 있고요. 6개 항이 있어요. 이건 뭐 저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랑 비슷해요. 그다음에 윤리 헌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원칙 4가지를 했고, 그다음에 치과에서 의무 10가지를 여기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 10가지 의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면허 번호를 입력하면 치과의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세계 치과 의료의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치과 의료가 이렇게 변해온 거를 그 힘은, 변화의 힘은, 가장 큰 힘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고요. 그래서 특허, 광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 과학이 있죠. 그래서 아까 존 헌터, 피에르 포샤르 이런 사람들,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과학적 치의학이 발달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윤리인 거죠. 이 3가지, 시장, 과학, 윤리. 이게 치과 의료의 그 역사를 3개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플렉스너 보고서와 가이스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 의학. 그러니까 의학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00년간 잘 작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 플렉서너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렉서너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시대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기초의학, 임상의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의학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의학교육학회에서 협회에서 내온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의학을 3가지로 나눕니다. 과거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으로 나눴잖아요. 지금은 플러스 의료인문학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문의 3분의 1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감이라는 가치가 강조되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중심 학습, 뭐 증거 기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나옵니다. 이런 문서가 나와서 근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의학을 또는 치의 수를 또는 치의 덕을 저는 이렇게 3가지 학술 덕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과학 이전에는 주술과 경험이었죠. 치의학이라는 게. 과학 시대는
이제 포샤르, 헌터. 그다음에 전문직 운동이 있었죠. 플렉스너 보고서, 가이스 보고서. 그다음에 상업주의가 있었죠. 파커. 그다음에 개혁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개혁 운동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좀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의술은 인술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의술은 상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가치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실천적으로는 면허관리기구를 지금처럼 국가에 맡겨버리지 말고 중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중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서 신뢰도 확보하고 우리 이권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지침과 표준진료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술과 상술의 균형을 위한 상식적 논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각 교정이 만들어진 동상들이거든요. 의대는 히포크라테스, 치대는 피에르 포샤르, 그다음에 나이팅게일이죠. 피에르 포샤르 동상에 세워 있는 치과대학이 아마 부산대학이 최초일 겁니다. 피에르 포샤르가 그렇게 윤리적인 규감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치약의 아버지로서 존중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역사를 이어서 윤리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